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드디어 논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남았죠. 자, 지금까지 참 열심히 따라와 주신 선생님들한테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자, 자왈 부지명이면 무의위군자야이요. 부지례이면 무의이비하요. 부지언이면 무의지인야이니라. 자에 가라사대 명을 아지 못하면 서 군자 되지 못하고, 예를 아지 못하면서 입지 못하고, 언을 아지 못하면서 인을 아지 못하리니라. 자, 마지막 구절 아주 의미 있게 끝내죠. 일단 부지명이면 무의위군자야 이렇게 됐죠. 근데 부지명은 명을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일단 수로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무의위군자 이렇게 부정의 구가 두 개 나란히 배열되면 앞에 것이 조건으로 쓰이는 경우가 들어 있었죠. 여기 이 경우도 보면 명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진술과 군자가 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란히 연결하면 앞에 것이 조건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문법적 기능을, 무엇이 그렇게 문법적 기능을 하게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설이 있어서 좀 이렇게 확정되게 설명하기는 조금 뭐 아직까지도 좀 논란이 좀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언어의 어떤 화용이나 의미, 맥락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뭐뭐 하지 못하면 뭐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 그런 그 이른바 영어의 그 가정법이나 조건법처럼 느껴지지요. 자, 이런 경우도 맥락상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내용, 글자도 어렵지 않고 내용도 어렵지 않고 문맥도 사실상 어렵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긴 했지만 이 위군자 이렇게 됐죠. 군자야. 자, 여기서 이 무는 없다라고 하는 수로예요. 뭐뭐가 있다 없다 하는 수로. 그다음에 이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위군자, 군자가 되다. 여기 일종의 비동사가 되는데, 군자가 되다가 여기 수로 뭐랄까 보어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요거는 여기 일종의 뭐뭐를 써서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조사처럼 역할을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게 말하자면 어떤 방법 같은 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군자가 될 뭔가가 없다. 이게 언해에서 써 이렇게 돼 있죠. 써, 이게 이제 여기 이것이 이제 지시하는 것인데, 이 말은 우리가 언해에서도 보면 명을 아지 못하면 서 군자 되지 못하고 해서, 서라고 하는 말은 군자가 될 방법, 뭘 써서 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일종의 이 수단이 되는 뭔가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 요 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도 다 그 구조로 되어 있죠.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다. 설 무의입인데, 여기서 무의입인데 입이 서다라고 하는 동사 수로지요. 그러면 여기에 뭘 써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없다고, 뭘 써서 설 수 있는 그 무엇, 써서 설 수 있는 그 무엇, 좀 말은 좀 어려운데 의미는 좀 의미를 짐작하시겠죠.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가 그래서 원래는 동사지만, 아주 원래 정체는 동사에서 나온 거지만 이 맥락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밑에도 언을 알지 못하면 인을 알 수 없다. 무의지인 그랬죠. 지인, 사람을 알 수 없다. 그 어떤 수단이 되는 뭔가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그 의미는 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 논어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정자 선생이 말한 것처럼 처음에 논어를 배우면 뭐 긴가민가 하다가 자꾸 의미를 곱씹고 또 공부를 하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고 사람을 많이 겪고 또 산전수전 겪고 하다 보면 논어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나를 위한 말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뭐 굳이 구체적으로 명이 무엇이고 뭐 군자가 무엇이고 예가 무엇이고 서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거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설명 안 해도 그 의미 맥락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혹시라도 다시 들춰보게 되면 그걸 곱씹어 보게 되면 그게 내 삶을 살찌우게 되는 그런 금원 같은 것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논어를 이제 한 세 학기, 네 학기, 네 학기에 걸쳐서 거의 끝내게 됐는데 이 마지막 요할편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여 드리고 싶은 거는 요할편 처음 부분이 그 요가 그 순에게 당부하는 말이 수록되어 있죠. 이게 이제 서경의 어떤 어투로 되어 있는데 상서 서경의 어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이게 왜 수록됐나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일종의 공자가 이제 여러 텍스트를 편집하고 정리해서 학생을 가르쳤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본보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마지막 구절 부분에 이렇게 그 요, 순, 그 다음에 우, 탕, 문왕, 무왕 이런 사람들의 아주 핵심적인 그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 문화사적 의미를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들을 한두 개씩 하나씩 선별해 가지고 뽑아가 배열함으로써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그 고도의 어떤 문화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송대에 들어오면 도통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도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당대의 한유의 그 원도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한당 유학에서 송대 신유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아주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논문인데 이 원도에서 바로 이러한 그 도통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에 맹화가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배열 방식이 사기에도 보면 열전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역사를 움직여 나간 사람들을 이제 기록하고 정리하고 또 장자라든가 다른 그 맹자에도 보면 마지막 그 부분에 이런 역대의 어떤 그런 위대한 문화사의 성인들, 문화사의 영웅들을 이렇게 배열해 가지고 그 어떤 성현들의 문화사적 의의를 이렇게 진술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물론 여기 이제 논어가 여기 어떻게 보면 맹자는 논어 다음에 나온 거니까 당연히 논어의 어떤 이런 그 편집 방침을 본받았겠죠. 근데 논어와 맹자의 이러한 편집 방침이 나중에 계속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 율곡이가 그 선조에게 이제 유학에 말하자면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리학 개론 같은 책을 만든 게 성학지묘라는 책인데 그 성학지묘라는 책의 그 마지막 그 부분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전체 5장으로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장을 성현도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화사를 요약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여임금은 어떤 순임금은 어떤 문화재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쭉 내려와 끝까지 내려가지고 송대 학자들에까지 내려와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기대승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문집이 그게 독립된 저술이 아직 많지 않아 가지고 그 내용이 없지만 논사록에서 보면 역시 이러한 그 도통의 관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이 도통을 이제 전승하고 도통을 정리하는 사람이 이 말하자면 주체라는 거예요. 도통 전승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헤게모니를 선언하는 일종의 선언서 같은 것이죠. 그 율곡 이가 성현 도통을 작성함으로써 그 도통을 이을 사람은 나다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가 뭐 오만한 자세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 책임, 지식인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더 안겠다. 내가 담당하겠다 하는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어떤 그런 확신, 자기 신념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이 도를 지켜내겠다. 이 험난한 이 어려운 시국에 내가 인류의 인문문화, 또 인류의 어떤 윤리, 강상, 도덕 이걸 내가 지탱해 나가겠다는 자부심의 뭐랄까 할까요? 역사적 사명에 대한 자기 신념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논어에서 바로 요할편에서 그러한 진술의 그 명화가 보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맹자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중요한 위대한 유학의 어떤 그 전통 속에서 중요한 의의와 역할을 시대적 사명을 가진 그런 학자들은 다 이러한 그 관념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할이 그런 점에서 이 문체가 이게 굉장히 좀 이전에 다른 논어의 다른 그 텍스트와는 좀 많이 달랐죠. 근데 그러나 요할 요 부분 말고 또 그 뒤에 이제 자장 문어 공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마지막 정리된 요 문장들은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세 개가 다 좀 다른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오히려 논어에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자장이 공작이 물은 거 요거는 제나라 논어, 후반부에 나오는 굉장히 인위적 편집이라든가 약간의 어떤 그 편집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텍스트였죠. 그 다음에 요할은 아주 서경에서 그 문체와 굉장히 그 문체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더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가 여러 갈래 전승되어 온 것들을 편집해 온 것이라는 것도 이런 점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편집한다는 것은 편집자의 편집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그 편집 의도가 뭔가 하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또 논어가 또 재미있는 것은 편집에서도 편집 방침이라고 할까요?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도 하기, 시, 습지, 부력, 열호화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지의 문제를 다시 열거함으로써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알미야말로 인간의 가장 고유하고 보편적이고 또 인류 문화를 발전시켜온 가장 핵심적인 기능 뭐 방침 아무튼 그런 거라고. 우리 끊임없이 알무.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말이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알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알려고 하는 게 본능적인 행위라고 하니까. 또 이 알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인류는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알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아주 거칠게 말한다면 신념의 문화, 신앙의 문화가 있고 알매 문화가 있어요. 고대 히랍이나 중국은 알매 문화죠. 근데 히브리 그게 유태나 이슬람 쪽은 신념의 문화, 신앙의 문화. 심지어 나중에 중세 철학자 중에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이런 말까지도 했는데 뭐 그런 말은 좀 더 중세 철학적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이 논어를 통해서 간간히 잊을만 하면 알을 강조하고 배움을 강조하는 공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소회를 말하자면 밑도 끝도 없고 한도 없으니까 일단 말이 많으면 쓸말도 적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끝낼게요. 논어에 대해서는. 자,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논어를 처음부터 같이 공부하셨거나 중간에 공부하게 됐거나 또 다른 분들도 뭐 일단 동영상이 다 서비스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늦게 뭐 이렇게 참여했지만 어쨌든 논어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저로 인해 이제 좀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껴서 이렇게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정독도 해보시고 하면 평생의 지침이 될 겁니다. 정말 논어라는 책 한 권은 동아시아를 만든 책이나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신라 시대에도 그 독서 삼풍가의 논어가 설치되었고 또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그 기록에도 논어를 공부하자라고 하는 게 되어 있고 또 백제에서 일본의 문명과 문화를 전수해 줄 때도 논어를 전해줬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논어는 한중일에서 또 베트남까지 엮어서 어쨌든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그 문화를 일궈온 가장 기본 젖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점에 대해서 논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시면 한번 그 에세이를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다 이해되고 뭐 느낌이 있지만 그 느낌을 붙잡아 두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막연한 뭐 아련한 뭐 인상만 남죠. 뭐 그러니까 그 인상도 중요하지만 또 의미가 있지만 또 기록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 논어를 한번 읽으셨으니까 논어를 읽은 소감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궤적이 되기도 할 겁니다. 뭐 쓸데없는 자꾸 군더더기를 덧붙여서 미안하고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가지고 끝냈다는 거 이 점이 참 굉장히 소중한 저로서도 이렇게 논어 한번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들하고든 논어를 다시 한번 정독해 보는 게 저한테는 읽을 때마다 저를 키워주고 살찌게 해주고 저를 좀 더 저 스스로가 그래 너 그만하면 괜찮아 하고 다짐하게 되는 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래 이런 일도 하면서 사는 거지라든가 또 뭐 그래 이거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도 다른 거 하는 걸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참 좋은 일 했어라고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를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논어 한번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면 정말 보람이겠습니다. 2년 가까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인연이 또 맺은 어떤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맹자를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3번 정도 더 시간이 남았는데 그 3번 정도의 시간 동안에 또 마지막 시간에는 아마 우리가 네 학기 그야말로 거의 대학 과정으로 쳐도 4학기를 거의 풀로 전부 이렇게 보낸 셈인데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좀 그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좀 소회를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 수강하신 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김경호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주 지금 이 시간하고 다음 2번 정도 더 있습니다. 원래 큰 계획은 논어와 맹자를 정독하는 걸로 하고 좀 장기간으로 끌고 갈까도 생각해 봤는데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어요. 이제 뭐 논어만 가지고 우리가 좀 저도 가능한 한 그냥 원문만 위주로 보려고 했는데도 아무래도 또 감회를 조금씩 집어넣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논어 본문만 읽어오는데도 거의 한 2년 가까이 걸렸고 4학기 가까이 걸렸고 그래서 맹자까지 보려면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텐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투강한 사람들도 부담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대학 강의처럼 주당 3시간으로 해가지고 좀 더 빡빡하게 가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막 그냥 원문만
쭉 읽고 넘어가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하면 재미도 없고 수강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이래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논어의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맹자도 어쨌든 간에 좀 가능한 한 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읽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맹자를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맹자를 하기로 기획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정보를 얻으시면 그쪽으로 가셔서 맹자를 공부하셔도 되고 또 아마 이 호남 학당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열린 고전 강좌를 어쨌든 더 개발할 생각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고봉집 선독이 있는데 그 고봉집하고 또 별도로 할지 뭐 이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린 고전 강좌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로 또 다시 개설이 되면 그때 텍스트를 엄선해서 정말 그 저가 하든 또는 다른 더 뛰어난 분이 오셔서 하시든 열린 고전 강좌라는 것이 좋은 기획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아마 약속을 드릴 겁니다. 제가 주제 넘게 약속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맹자를 일단 맛이라도 보자고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책을 구입하신 분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도서 시장이 워낙 그 사양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책은 소중한 것이니까 중고 서점에 가셔서 사서도 되고 당연히 중고 사면 좋습니다. 그리고 새 책을 사시더라도 좋고 또 맹자도 한 권으로 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한 권으로 된 맹자 집주가 있고 이렇게 좀 더 자세한 주석이 달려 있는 상하 2권으로 된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을 구입하셔도 상관없고 또 맹자라는 책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동양 고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텍스트 한 번을 꼭 이제 거쳐 가셔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절대 손해나거나 아까운 거 아니니까 책에 투자하는 거는 그런 좋은 일입니다. 다른 거 비용도 뭐 많이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혹시라도 맹자를 구입하셨으면 더 좋은 일이고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어쨌든 양의왕 편이라도 우리가 읽어볼 테니까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양형 한번 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맹자를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맹자는 이제 시기상으로는 기원전 BC 371년에서 289년쯤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꼭 이때인지는 저도 뭐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체로 사전이나 기타 다른 여러 정보에 의하면 대체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371년에서 289년쯤 살았을 거라고. 그리고 그 태생은 추라고 하는 나라인데 추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추는 원래 노나라의 부용국이었어요. 부용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립을 못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국가 정치 체제 규모를 제대로 갖추기가 부족해가지고 규모가 큰 나라에 후견을 받는 나라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가 유엔리 구성 보면 상임 이사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국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단위로 이제 후견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뭐 요즘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추라고 하는 곳은 노나라의 부용국이었고 나중에는 노나라에 복속이 되죠, 결국은. 그리고 어쨌든 지금도 공자의 고향인 곡부와 맹자의 고향, 그 맹자의 고향을 요즘 추현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현단위, 우리로 치면 면단위 정도 되는 마을 그 지역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상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요즘 그 관광버스로 관광을 가게 되면 보통 그 산동성
관광을 가게 되면 제남이라고 하는 그 산동성 성도가 제남인데, 이 제남이라고 하는 데서 보통 이제 비행기 국제 비행장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해가지고 노나라 고향 수도인 곡포로 가서 보통 산동성 구경을 하게 돼요. 뭐 그 아마 그 교통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곡포에서 공자와 관련된 문화를 다 이제 좀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맹자의 고향이니까 관광버스로도 몇 시간 안 걸리는 정도,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제남으로 다시 올라와서 뭐 태산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제 동악묘라든가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곡부와 공자의 맹자의 고향인 추현 사이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맹자가 공자와 시기상으로도 한 100년에서 150년 막 이 정도 정확한 이제 숫자에 약해가지고 그 시차를 가지고 있고, 한 세기 조금 더 되는 시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옛날처럼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절에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하루 이틀 거리 정도는 걸으면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 하루 이틀은 더 되겠네요. 아무튼 간에 뭐 옛날에 그 정도 거리는 보통 걸어 다녔죠. 우리가 광주에서 서울 가려고 해도 한 대여섯 이상 걸어서 갔으니까 그렇게 치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맹자는 공자의 영향을 늘 받으며 자랐다. 공자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뭐랄까, 맹자에 보면 스스로 맹자가 공자를 사숙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숙저인, 사숙저인,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람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사숙이란 말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을 흠모하고 숭배해서 그 사람을 닮기 위해 노력해서 스스로 착하게 된다는 걸 사숙한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사숙하는 경우에는 사숙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 그 상대방이 자기를 모델로 삼고 있던 사실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이런 경우를 사숙했다고 하는데, 맹자 스스로 사숙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사숙은 누굴 사숙했냐? 공자를 사숙했다, 이렇게 보통 이제 규정하고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맹자는 어쨌든 공자의 사상을 충실하게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선진유학 해가지고 진이 통일하기 이전에 시기 BC 225년인가 1년인가 뭐 하여튼 그 무렵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그 이전 시기에 춘추 전국 시기에를 선진이라고 보통 중국 역사에서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선진유학 해가지고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세 사람을 대표로 삼죠. 물론 공자의 여러 제자들이 각각 학파를 형성했고, 또 자사, 증자 뭐 다 여러 사람이 학파를 형성했지만, 그래도 가장 영향력과 어떤 업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이 세 사람을 공맹순, 이 세 사람을 선진유학의 대가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 맹자사당에 가보면 맹자를 설명하는 말하자면 이제 뭐라고 할까, 소개 글에 보면 맹자는 맹자는 공자에 대해 마치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과 같다, 이렇게 규정이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견유학파, 이런 학파들은 소크라테스의 어떤 다른 측면,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그런 핵심 개념을 통해 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어떤 도덕적, 이상적 이런 측면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한다면, 견유학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런 소피스테스적 면모, 또 어떤 사회 저항적인 면모, 사회 어떤 비판과 이런 측면을 부각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공자의 어떤 유학의 어떤 유라고 하는 집단의 어떤 이념을 학문적으로
그 정립한 사람이 공자인데, 그러니까 공자가 유학의 창시자가 아니고 뭐 유학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아무튼 유라고 하는 집단의 어떤 정신, 이념 이것을 체계화해서 학문적으로 발전시켰던 것이죠. 그럼 그 공자의 유 이념을 도덕적, 인륜적 측면에서, 이상주의적 측면에서 강화한 사람이 명자고, 현실적이고 교육적이고 제도적 측면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순자라고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통 유학에서는 공자, 맹자 계열의 어떤 유학을 정통으로 보죠. 이게 조선 성리학으로 계속 이어져 가지고 보통 유학의 그 도통적, 말하는 정통적 유학하면 공명의 유학을. 근데 그러면 순자는 겉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순자의 유학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맹자의 만큼 호명이 안 됐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순자 역시. 그러나 우리가 그 정통, 동양의 정통 학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유학에서는 공자, 맹자를 잇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지요. 어떤 책이라도 첫 구절은 굉장히 인상이죠.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죠. 우리가 그 책을 한 번이라도 접했다면 그 책이 갖는 첫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다 하는 것처럼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 이 맹자 역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첫 인상적인 장면, 그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맹자 견 양유왕 하신데, 그 춘향전에 보면 이도령이 춘향을 처음 보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글을 읽는데 모든 자기가 펼치는 책이 전부 춘향이 얼굴로 보이고, 그래서 맹자 펼쳐고 맹자견 양양 하신 내놓고 춘향이 생각하고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 동양의 우리 전통 사회에서, 전통 우리나라 문화에서 어쨌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명의 유학을 익히는 것이 기본 모든 학문의 어떤 알파의 오메가였으니까. 그래서 글을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은 일단 맹자견 양용왕은 다 들어본. 자, 그래서 이 맹자견 양용 하시는데, 자, 읽어볼게요. 왕왈 수 불언천리 이래 하시니 역장유 이리오 국호이까. 자, 맹자의 대활 왕은 하필 완리 있고 역유인의 이의니이다. 요게 세 구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맹자 양해왕을 보신데 왕이 가라사대 수의 천리를 멀리 아닌 여겨 오시니 또한 장차 써 내국을 이케험이 이시리까. 맹자에 대하여 가라사대 왕은 어찌 반드시 이를 니러신나니 있고 또한 인이 이실 따름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맹자라는 구절은, 맹자라는 텍스트는 일단 논어와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논변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론한다는, 논쟁, 토론 이런 형식입니다. 이 논어는 보면 마이스터, 영어로 마스터, 이탈리아어로 마에스트로. 이게 다 같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마스터라는 말은 그냥 선생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대가의 스승이죠. 이런 느낌을 줘. 공자의 논어는 보면 정말 대단한 현자가, 아주 뛰어난 스승이 그 배움을 온 사람한테 아주 정연되고 정제된 지혜를 한 수 툭 던져주는, 진리의 빛을 툭 던져주는 이런 그 문체로 많이 되어 있다면, 맹자는 처음부터 논쟁체예요. 논쟁, 토론하고 논변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맹자는 수사적 어, 수사학, 레토릭, 이게 굉장히 발달했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전통으로 학문을 배우던 시절에는 맹자를
좀 숙달해야 맹자에 통해야 글을 지을 수 있다고. 글을 읽고 지울 수 있다고.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읽고 또 한문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물리를 통하는데 옛날에 그런 흔히 그렇게 말할까요? 물리를 통하는데 맹자만 책이 없다. 물리를 통하려면 맹자를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그래서 맹자를 충실하게 잘 읽으면 숙지를 하면 통달을 하면 맹자에 능통하면 한문을 읽고 쓰고 하는 것을 익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유와 같은 그런 당대 후기에 난다라는 고문 운동들이 전부 이 맹자 문체를 모방하고 표준으로 삼고 뭐 그렇다고 하기도 하죠. 그 정도로 맹자의 그런 유명. 근데 일단 문장이 보면 시작을 맹자, 견, 양해왕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맹자가 우리 이런 문제, 맹자, 견, 양해, 왕. 이거 아주 전형적인 문장입니다. 맹자가 양해왕을 만나보았다 이런 얘기죠. 양해왕은 양은 별칭이 양이고 원래 나라 이름은 위라고 하는 나라예요. 위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는 진이라고 하는 춘추 시대의 오패, 춘추 오패라고 하죠. 흔히 춘추 오패의 하나였던 진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가였어요. 한 가였는데 대부의 가문이었는데 진을 구성하고 있는 유력한 가문이 6가문이 있는데 위 말고 한, 그 다음에 이 세 가문에다가 이제 중항시, 그 다음에 지시, 범시가 어떻게, 뭐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범시, 범시, 지시, 중항시, 이 합쳐가지고 6가문이 대표적 가문이었는데, 이 세 가문은 소멸되고, 한시, 위시, 조시 가문이 각각 자립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유역사에서는 삼가 분진 이렇게 말해요. 세 집안이 진을 분할해서 가졌다 이런 뜻. 그리고 여기 독립되고 각각 나라로 인정받게 된 유엔의 공인을 받게 된 독립국가를 인정받게 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시대로 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를 나누는 그 기준은 학자들마다 상당히 이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근데 그 중에 한 그 설 중에 한 근거 중에 요걸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집안이 진을 분할하고 주 왕실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가를 받은 때를 전국시대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위라고 하는 나라도 유력한 가문이었는데 우리 성이 지금 위시, 한시, 조시 다 우리 그 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한시들도 많고 조시도 많고 위시도 적지 않죠. 특히 여기 전라남도의 장흥 지역에 존재라고 하는 호를 쓰는 위백규라고 하는 학자 조선 후기에 이 위시 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나라 위시들 대부분 이 위시가 많고 간혹 이 위시도 있어요. 이런 위시도 있는데 이 위시는 많지는 않는데 당나라의 때 유명한 시인 중에 위응물이라는 시인 위응물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그 위시도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시는 이 위시죠. 이게 다 그 진에서 갈라져 나와. 그래서 이 지역을 이 세 집안을 그래서 삼진이라고도 해요. 삼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나 또는 뭐랄까 약간 의도적으로나 또는 역설적으로나 뭐 아이러니하게 풍자하거나 이런 때 가끔 가다 우리 조선이라고 우리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조선 사람이 뭐 어떻다든지 뭐 그런 약간 그렇듯이 위나라나 한나라 조나라도 가끔 자기들을 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맹자에 보면 해왕이 나중에 우리 진나라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위해왕이 그 대량이라고 하는 땅 지역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대량으로. 대량이라고 한 것으로 옮긴 다음부터 별칭으로 양이라고 일컫게 되었고, 그래서 양해왕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원래는 공식적인 국호는 양이 아니고 위였다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왕왈 수 불언천리 일에 역장유일이요 국호. 이건 수는 어른인 뜻이죠. 어르신께서 불언천리 일에, 자, 불언천리 일에 요게 사건 진술이죠. 그러니까 어르신께서는 오래 하셨습니다라고 사실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뒤에 이 말리을 이를 통해 접속된 뒷부분은 레니까 앞부분에는 불언이죠. 불언.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이죠. 그럼 천리를 근데 원이 이게 멀다라고 하는 형용사지만 불이라고 하는 부정사를 결합해서 이것은 동사처럼 쓰여가지고 멀다고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의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다. 천리를 멀다 하지 않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왔다. 그러니까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왔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역, 당, 유, 이, 리, 어, 국, 자, 여기서 요 문장은 역은 이제 접속사로서 역시 또한 뭐 이런 뜻이고, 장차는 부사로서 이제 역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라든가 기대라든가 뭐 또 심지어 가끔가다 목적어를 전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요가 실제 동사예요. 요가 가지다. 그러면 뭐를 가졌나? 어떤 방법을. 뭔 방법? 이오구. 우리 내 나라를 이렇게 하다. 내 나라를 이렇게 하다 하는 목적구죠. 목적어 구를 뭔가 수단으로 해서 내 나라를 이렇게 할 그 어떤 수단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소유했다. 이게 수로죠. 요 문장에서. 호는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어기사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보자면 어르신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이건 사실 진술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뉘앙스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당신이 온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왔으니까 정말 어려운 걸음을 했다. 그렇다면 쓸데없이 오지 않았을 거다. 멀거니 뭐 유람 삼아 노는 삼아 온 거 아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켜 주죠. 우리가 어떤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상대방에게 그 말을 통해 가지고 구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당신이 지금 멀리 왔으니까 천리를 멀다 않고 왔으니까 놀러 온 거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당연히 있겠구나라고. 여기서 역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뉘앙스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역시 또한. 가졌겠다. 그러면 유가 수로고 수그러고 유의 그 의문의 요소를 호가 의문으로 만들어줬죠. 그러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진술이나 또는 평서문이 아니고 바로 의문문이 되죠. 강력하게 또한 있겠습니다. 있겠군요. 있겠지요. 라고 묻는 것이 되겠죠. 그랬더니 맹자가 대왈. 이게 전형적인 문답체로 지금 또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의왕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맹자가 대답해서 말했다. 왕 하필 왈리. 왕 하필
완리. 이 말이 아주 강력하게 하필 완리. 왕은 당신은 하고 일단 2인칭으로 목격을 제시하고서 부르고서 호명을 하고서 하필 완리에서 왈은 말하다라는 뜻이고 리는 이익이죠. 이익을 말하다. 하필은 이제 부사구가 되죠. 어찌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게 우리 언어 속에서도 녹아가지고 하필이면 이렇게 돼요. 하필이면 하필이면 뭐 이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일단 넘어가죠. 하필, 어찌 반드시 이런 정도. 그러면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를 말하냐? 어찌 반드시 이를 말해야만 하느냐? 그 이를 말해야 하는 근거가 뭐냐 도대체? 이익을 말해야 할 필연적인 게 뭐냐? 이 말이죠. 왜 당신은 다른 말도 할 말이 많은데 이익을 굳이 말하냐? 반드시 이익을 말해야 하느냐? 이런 맥락이 그 맹자가 그 누구야 저 양요한과 대화 속에서 이 두 사람이 긴장 관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양요한 일단 만났죠.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우리나라를 이렇게 할 뭔가를 가지고 있죠? 라고 딱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자는 아니 오랜만에 참 아니 오랜만 이렇게 참 정말 어렵사리 서로 만나게 됐으면 할 말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익을 말하냐?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당신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 하지 않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국가를 경영하는 이념이나 그게 많을 텐데 왜 이익을 말하냐? 굳이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역, 유 앞에도 역, 유라 물었죠. 여기서도 역, 유 이렇게 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사적 장치라는 거예요. 양여왕도 역유로 물었고 맹자 또한 대답할 때도 역유 이렇게 대답하죠. 이런 상대방의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되뇌어 가지고 엮어 말을 좀 닦아 세우는 그런 수사적인 그러니까 받은 대로 갚아주는. 야 이게 참 그 인의 이의 자 이렇게 됐죠. 요 맞죠? 이의 요 세 개 이런 방식으로 문장 구성 어기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말하자면 많아요 한문에서. 이럴 때 이게 굉장히 강하게 어떤 그 주관 말한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맥락을 자세히 보면 인의가 있다라는 의미죠. 인의가 있다. 인의가 있다. 보호 역할을 했죠. 인의가 있다. 그 다음에 인은 접속사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인은 그만 뭐 이런 의미니까 끝, 뿐, 그만 이런 뜻으로 이게 결코 두루뭉술하게 우리말로 뭐뭐일 뿐입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말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뭐뭐일 뿐입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 맥락인데 요즘은 그 말이 이제 흔하게 쓰이다 보니까 뭐 그건 너뿐이야 뭐 이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렸지만 실질적으로 뿐이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의미잖아요. 유일하다 또는 단독이다라는 강한 맥락을 원래는 강한 맥락을 갖는 그런 그 한정사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가 원래 굉장히 강한 맥락을 가졌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세 글자가 합쳐가지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의 일뿐입니다. 이렇게 마치 번역해 보면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인의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약간 맥락이 감소한 듯한 약화된 느낌이 나지만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강렬한 뭐랄까 스탠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의가 있고 그리고 끝 이런 의미입니다. 의는 그 주관성을 나타내죠. 주관적인. 자, 그래서 맹자대활 왕은 하필 완리 있고 역유 인의 이의이다. 요게 맹자의 전제가 되는 답인데 굉장히 요 문장이 유명한 동아시아 그 문화사에서 그 동아시아 문화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그 대표적인 여러 문장 가운데 바로 이 맹자의 요 구절이 들어간다고 보이는 거죠. 자, 여기 객원벽두 그러니까 딱 책을 펼치자마자 요 대화가 나왔어요. 제시됐죠. 이게 앞으로 맹자라는 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는 맹자라는 사상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왕왈 하이리오 국고 하시면 대부이왈 하이리오가오 하며 사서인이왈 하이리오 신고하야 상하이 교정리면 이 국이위의리이다. 만승지국의 시기군자는 필천승지가요. 천승지국의 시기군자는 필백승지가이니 만취천원하며 천취백원이 불위불다의 업무는 구 위후의 이선리면 불탈하야는 불염이니이다. 불염이니이다. 왕이 가라사대 어찌서 내 국을 잃게 하려뇨 하시면 태우이 가로되 어찌서 내 가를 잃게 하려뇨 하며 사와 서인이 가로되 어찌서 내 신을 잃게 하려뇨 하야 상하이 서로 리를 정하면 국이 위하리이다. 만승국에 그 군을 시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가요. 천승가의 천승국에 그 군을 취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가이니 만에 천을 취하며 천에 백을 취함이 하지 아니 홈이 아니엄마는 진실로 의를 후하고 이를 선하면 탈치 아니하야는 염치 아니하나니이다. 자, 왕왈하이리오국 요거는 지금 맹자가 한 말이죠. 맹자가 예를 들어서 왕은 하이리오고 왕은 말한다. 하이리오국이라고 하는 구를 그럼 이건 다시 보면 이오국이죠. 내 나라를 이렇게 하다. 이거는 이제 도치처럼 쓰였어요. 하이가 원래 이게 이가 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다 파생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무엇을 써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하이 또는 이하 근데 이게 의문사니까 보통 앞에 나오고 그래서 하이 그럼 무엇으로써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써 그 무엇으로써 또는 어떻게 우리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 말하자면 구 같은 거죠. 왕은 내 나라를 어떻게 무엇으로서 내 나라를 이렇게 할까를 말한다 이 말이죠. 일종의 영어식으로 치면 관계문으로 연결되는 문장이 같죠. 자, 그 다음에 대부는 똑같이 가를 말한다. 그러면 왕은 국이고 왕이나 그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들은 가를 말한다 이 말이죠. 이게 왕이 원래는 왕은 천하였는데 이 전국시대가 되면서 여러 나라들이 각각 다 왕을 칭하게 되니까 국으로 격화됐죠. 국은 원래는 제후였는데 그래서 그 초가 낭왕 때 우리도 왕이다라고 왜 중원에만 왕이냐 우리는 중원과 달리 우리도 왕이다 해가지고 초나라에서 왕을 일컬으니까 그게 유행이 그 다음부터
중원에 있는 여러 제후국들도 그럼 우리도 왕이다 해가지고 전국시대가 되면 다 왕을 막 일컫게 됐다고 하죠. 자, 사서인은 신, 오, 신 그랬죠. 사서인들은 신 그랬죠.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어떤 맥락인지 여기서도 좀 짐작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가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 집, 내 집, 처자식, 부모 여기 정도 규모가 아니고 대부의 가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규모다 이 말이죠. 상당히 넓은 범위의 경제, 정치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 가가 단순히 그냥 우리 집 울타리 호적으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우리 집 울타리가 아니고 상당히 넓은 정치, 경제 공동체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교정리 이국위의. 요게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문장하고 조금 다르죠. 상하교정리 이국위의. 자, 일반적으로 이가 들어오면 보통 동사구를 이루어 가지고 병렬 접속하는 게 흔한 것인데 여기에는 상하가 번갈아 요 부사어고 정리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들어가죠. 독립된 문장. 이것도 국위의 이거 역시 수러예요. 나라는 위태롭다라고 하는 수러가 되죠. 근데 이런 경우 역시 이로 연결됐는데 이런 경우는 크게 몇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주어구, 수러구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상하가 교정리하면 하는 것은 나라가 위태롭다. 그러니까 이 주어구, 주절 뭐 또는 수러절 뭐 수러절이죠. 문장이 성립되면 절이라고 하죠. 언어학에서. 그러니까 상하가 위아래가 이익을 추구하다. 정은 원래는 정벌하다라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그 주fun고학적으로 이걸 취하다 이렇게 봤어요. 이익을 취하다, 이익을 추구하다. 교는 사귈 교니까 인터코스 서로 번갈아 가면서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할 때도 이 교자 쓰죠. 그래서 교제, 교통, 뭔가 번갈아 뭔가 이루어지는 걸 교라고. 그럼 상하가 번갈아 이익을 취한다. 번갈아 니 한 번 취하고 내 한 번 취한다 게 아니고 니도 취하고 나도 취하고 뭐 이런 여기서는 조금 그런 맥락인데 아무튼 위아래가 서로 이익을 추구한다. 요게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수러절, 주어절을 형성하고 이건 수러절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위태롭다. 나라가 위태롭다. 나라는 위태롭다 하는 의는 역시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죠. 이게 왜 주관적인 걸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의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사실 진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적인 우리가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사실 진술이 아니고 뭔가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표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시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영어에서 인도 유럽어에서 시제라는 동사의 굴절을 통해 나타나는 시제를 통해 표현되는 그 상, 이걸 의가 담당하기도 한다고 해요. 한문에서는. 그래서 만승지국, 시기군자, 필천승지가 요거는 만승지국이 일종의 부사구예요. 그러니까 만승의 나라에서 승은 논어에서도 나왔듯이 그, 말 4마리와 말 4마리 소가 7마리인가? 한 소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한 75인 정도에 편제되는 한 전투 편제가 승이란 단위죠. 그러면 만승이라고 하면 여기에 75만. 하기야 전국 시대가 되면 이미 전투가 전면전 양상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국 시대 말기가 되면 그리고 전국 시대 말기에서 한으로 넘어갈 때 그 시기의 전투 양상을 보면
물론 과장된 기록이긴 하지만 뭐 20만을 뭐 항복한 병졸 20만을 뭐 묻어 죽였다. 뭐 이런 매장했다. 뭐 이런 식의 그 기록이 나올 만큼 전투 양상과 규모가 단위가 굉장히 커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만승이 조금 과장은 있다고 해도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만승지국. 그리고 실제로 춘추 시대 이전에 그 황하강 유역에서 황하강 유역에서 이제 그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산재해 있던 이런 생활 공동체들이 통폐합이 되면서 이제 춘추 시대를 거쳐서 전국 시대가 되면 7개 나라로 통폐합이 되죠. 이때의 칠국의 규모가 굉장히 컸죠. 그렇게 생각하면 만승한 나라가 7개를 칠웅을 형성하는 나라들의 그 경제력 규모가 만승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과장을 불가피하지만 터무니없는 건 아닐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시기군 만승지국에서 만승의 규모가 되는 큰 나라에서 시기군, 여기 시가 요거는 죽인다는 의미가 있는 글자고 여기 이제 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고 발음을 형성한 것 같은데 요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걸 시라고 하죠. 우리 시해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시기군,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에 가다. 그 천승의 그 만승국을 형성하는 천승가가 하극상을 한다 이 말이죠. 하극상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점점 더 큰 규모로 통폐합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 말이죠. 천승지국에서 시기군자는 필백승지가이니 천승 규모가 되는 나라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것은 그 천승 나라를 구성하는 백승의 가에서, 다시 말해서 그 하극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저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이익이라고 하는 게 점점 커지려고 하잖아요. 점점 확대하려고 하죠. 확대 재생산. 그러니까 천승계국에서는 호시탐탐 만승국을 추구하고 또 백승가에서는 호시탐탐 천승국을 지향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그렇게 되어 간다. 그러니까 사회의 패러다임이 이익 추구로 바뀌어 버리면 저마다 무한 경쟁에 돌입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거 현대 사회에서도 정말 새겨들을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만취천원 천취백원 불이부다. 불위부다 먼저 설명을 하자면 부다. 근데 그 밑에 불탈불렴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 형태는 똑같은데 의미가 좀 다르죠. 형태는 똑같은데 불이부다 불탈불렴 이렇게 형태는 똑같은데 물론 의가 있는 것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부다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불이는 일종의 계사 같은 거예요. 뭐뭐 하다, 되다, 이다. 그러니까 부다가 아니다. 부다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게 적지 않다. 좀 말은 어렵습니다만 사실 이걸 소거해버리면 많다 이 말이 되죠. 그 이중부정어로서. 근데 여기는 불탈이 약간의 조건처럼 여겨졌습니다. 불탈하면 불렴한다. 자, 여기에 부정어가 두 개 겹쳐지는 구를 이룰 때 가끔 앞에 것이 조건화한 경향이 있죠. 네,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죠. 자, 그거 해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만취천원, 요게 이제 해서 1,700원 똑같은 구조니까
이 말의 맥락은 우리가 언어를 보면 만에 천을 취하고 이렇게 돼. 만에 천을 취하고 이렇게 돼서 천을 취하고 만에 천을 취하다. 그러면 실제로 취라고 하는 동사가 취천을 취하다 그러면 취천은 동사 목적어 구조죠. 문제는 없어요.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천을 취하다. 이건 당연히 보통 한문구가 다 이렇게 문제는 만에 그러면 취천어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한문 문형을 정치하면 한문 문형을 표준적으로 구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에서 천을 취한다. 만에서 천을 취. 근데 문장 구성은 만을 앞에 내세우고 취천언 그랬죠.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만이라고 하는 만과 천이라고 하는 수사를 그 효과적으로 배열하기 위해서 또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만을 앞에 내세운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에서라고 하는 그 공간성, 장소성 지시하는 의미를 언이 그 역할을 하죠. 논어에서 이 언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그런 게 있다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그러니까 만을 앞에 제시하고 언을 통해서 그 만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맹자는 만과 천의 관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사적인 기법을 왜 쓰냐 하면 똑같이 늘 쓰는 방식으로는 임팩트가 없어요. 그렇죠. 늘 똑같은 쓰는 말은. 그러니까 수사적 장치를 둔다는 것은 그걸 비틀거나 배열을 재배열하거나 또는 뭐 강약을 조절하거나 뭐 다른 거를 수식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이게 맹자가 양여왕을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강렬한 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수사적 장치를 많이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만취천은 천취백원도 말하자면 수사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에 천을 취한다. 만에서 천을 취한다. 천에서 백을 취한다. 그게 일반적인 이 말의 맥락은 옛날에는 봉건하는 방식 또는 그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큰 나라에서 그 가운데 여러 구조를 여러 지역적으로 구분해주고 거기에 다시 또 구분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분봉을 하고 또 정치체를 형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히 만에서 천을 취한 것 자체가 적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상당히 그 구조적으로 말하자면 많이 이제 가진 거다, 많이 가진 거다 말은. 그러니까 적은 것이 아니다,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다. 우리 근데 구, 위, 후의 설리. 근데 이 구가 이제 만일에 만약에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뭐라고 할까 접속상 아니 접속상 뭐라고 하지 고상 이런 거 좀 헷갈려요. 아무튼 만일에 뭐 진실로 뭐 이렇게 했어요. 위 하다 후의 이 선리 의를 뒤로 하다 이익을 앞세우다 이 말입니다. 의를 뒤로 하고 이익을 앞세우다 그 말이죠. 의를 뒤로 하다 이익을 앞세우다 의를 먼저 하다 의를 뒤로 하고 이익을 앞세우는 것을 위하다 이렇게 하다 그러면 불탈불렴 불탈하면 불렴한다 뺏지 않으면 뺏지 않고서는 탈하지 않고서는 염하지 않는다. 염이라는 글자가 밑에 밥식자가 들어가죠. 이 글자는 뭔가를 많이 먹어가지고 물렸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렸다. 그런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제 사회 구조 속에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도 적은 게 아니다. 지금 양여한테. 자, 그런데 그렇게 너가 지금 당신이 더 큰 걸 자꾸 요구하게 되면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국가를 경륜하는 이념이 이익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농업, 농경 생산을 기조로 한 동아시아 사회 질서 속에서는 국가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면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국가의 기능은 이익 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은 기업들이 그 개인 기업, 사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국가는 그걸 조정해주고 중재해주고 또 위아래를 말하자면 격차에 심한 태생적 격차를 완화시켜주고 이게 국가의 기능이지 국가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 그는 심각한 문제를 국가 민영화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뭐 다른 이야기 미유 인의 미유 인이 유기 친자야며 미유 의후기 군자야이니이다. 왕은 여괄 인의 이이시니 하필 할리 있고 자 여기 한 구절입니다. 인하고 그 친을 유할 자 있지 아니하며 의하고 그 군을 후할 자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은 또한 인을 일하실 따름이니 어찌 반드시 이를 일하시나니 있고 자 미유 인이 유기친 자, 야, 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글자는 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구조는 똑같아요. 미유 뭐뭐 하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미유 뭐뭐한 자가 있지 않다. 뭐뭐한 자가 있지 않다. 미유 있지 않다요. 미는 아니다. 아니다 뭐 이런 뜻이고 유가 수로로서 있다 이러죠. 그럼 뭐가 있나? 자가 있다. 이렇게 구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위 항목으로 인하면서 유기친이죠. 그게 자를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 어질돼 인하돼 부모를 버리는 유는 남길 유 뭐 그런 뜻이 여기서는 버려두는. 그래서 그 조선 시대에 물론 중국에서도 뭐 그랬겠지만 조선 시대에도 가끔 가다 보면 유일이란 말을 상당히 나와요. 유일이란 말은 사회적으로 어떤 뭐 역량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갖췄는데도 구조적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숨어 있는 버림받았다기보다 불우한 지식인을 유일이라고 유일 또는 은일. 그래서 유일을 첨가한다 이 말 참 많이 나와요. 물갈이 하자. 너무 이 기득권 구조가 너무 오래되고 이러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카르텔이 되니까 이 카르텔은 가끔가다 균열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 인물을 해야 되죠. 그 새 인물을 첨가하는 그런 걸 유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 유는 어쨌든 남겨두다 뭐 버려두다 우리 유서 유언하는 거 있죠. 인하되 인하면서 친을 유하는 자. 그런 자는 있지 않다죠. 밑에 구는 똑같이요. 구조가 똑같이요. 의하면서, 의로우면서 군주를 뒤로 하는 자는 있지 않다. 자, 여기서 맹자가 논어와 달리 인과 의를 병칭한다는 거예요. 맹자는 논어에서는 인, 의를 말을 하긴 하지만 인과 의가 따로 나오는, 의는 의대로, 인은 인대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맹자에서는 인과 의가 상당히 자주 병칭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나란히 열거되고 있다는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여괄인의 이 똑같은 구조죠. 앞에 나왔죠. 하필 관리. 이렇게 수미상관적인,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주제가 되는 말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악귀를 짓는 말을 하는 이런 방식. 굉장히 물론 뭐 논어에도 뭐 그렇게 반복하는 예가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논술적인 논설체나 논변체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효과적이. 지금은
어떤 형태라도 처음 나오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지만 자꾸 써버리면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인지 아무튼 쓰면 쓸수록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맹자가 이와 같은 그 논법을 사용한 것이 아마 맹자 그 비슷한 동시대 텍스트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의 이 구절이 굉장히 참 뭐랄까 할까 인상이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죠. 계속해 볼게요. 맹자 견 양의왕 하신데 왕이 입어 소상 이러시니 고 홍한 미록 왈 현자도 역락 차호 입가. 맹자의 대활 현자 이후의 낙차이니 불현자는 수유차이나 불락야이니이다. 맹자 양의왕을 보신데 왕이 소상에 입하였더니 하였더시니 홍안과 미록을 고하고 가라사대 현자도 또한 이를 낙하나니까 맹자에 대하여 가라사대 현자인 후에 이를 낙하나니 불현자는 현치 아니한 자는 비록 이를 두나 낙지 못하나니이다. 자, 명작 견양이랑 또 똑같은 이제 지금 구조가 이제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전개되고 있죠. 근데 그 맹자가 양형을 처음 본 거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입어소상이라고 해서 장소가 지금 제시되고 있죠. 소는 이제 연못 종류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택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못의 일종입니다. 못의 일종. 별로 큰 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소상인데 우리가 상자 보면 공간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어버브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나 개나 이런 게 나올 때 보통 가, 개상, 천상, 소상 이렇게 써가지고 그 옆에 근처에 가까이를 말하는 걸 쓰죠. 그 저기 누구야 자재천상이라니 왈 서자 여사부 인자 불사 주야로서 논에 그런 말 있죠. 천가에 내가에 개상 요거는 이제 퇴계 선생이 처음에 도산서원을 만들기 전에 도산서원이 형성되기 전에 서당을 하나를 이제 그 글 공부하고 또 제자들 찾아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개상서당이라고 만들었대요. 이런 이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상금 바로 공간적으로 바로 어떤 편면의 위를 나타내는 걸로 쓰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가라는 의미. 가. 소상 역시 마찬가지로 연못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연못가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정원에 있는 원림 같은 데 있는 연못가에 서 있었다. 입이니까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휴식하고. 그랬더니 그 입어소상하고 그다음에 고홍한 미로 이것도 지금 왕의 동작이죠. 왕의 어떤 행동. 그거는 돌아볼 고자죠. 돌아볼 거. 요 글자가 고라는 그 발음이죠. 우리가 고용하다 할 때 고용.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여기 머리 혈전 여기 사람의 몸뚱이를 가지고 만든 글자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고가 돌아볼 고 이렇게 돌아볼 거. 이 고자도 또 파자에 보면 지포자에다가 그다음에 세추가 들어가 있죠. 이걸 돌아볼 거 우리가 뭐 사고 묻힌 뭐 또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노래 아시는 거 모르는 고모 비 내리는 고모령. 그 동대구역에서 하양 영천 쪽으로 내려가는 여기 보면
조그마한 역이 이름 고모라는 역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비 내린 고모령. 그래서 고는 돌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보다. 홍안미로, 홍은 기러기, 안도 기러기인데 고니, 뭐 기러기, 뭐 이런 큰 새죠. 그다음 미록에도 미도 이제 사슴 중에 특히 큰 종류 사슴을 미라고 하고 록이라고 하는 건 일반 사슴인데 사슴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꽃사슴으로 하면 자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그만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슴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사슴 보면 굉장히 크죠. 엘크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사슴이 거의 송아지보다 더 크고 소보다 조금 작게 여겨지면 상당히 크더라고 사슴이. 그래서 미록을 보면서 갖가지 이제 그런 그 관상으로 이제 동물과 새들을 보면서 말했죠. 현자 역낙차호 현자 역시 또한 락차 락이 동사처럼 쓰였죠. 즐기다. 차가 목적어 지시대명사 목적어처럼 써 지시어로. 이를 즐긴다. 호는 이제 호가 이문어기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현자도 이를 즐깁니까? 이것을 즐깁니까? 이렇게. 이 말은 지금 맹자가 이제 하필 완리 이런 말로 이제 양의왕을 좀 한번 이렇게 훈계를 탁 했더니 양의왕 생각에 이제 어쨌든 자기가 맹자를 초빙하거나 또는 그 위나라가 이제 현자를 초빙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맹자에게 나름대로 이제 국가를 일신하고 싶은 부흥시키고 싶은 염원을 지금 드러냈기 때문에 맹자와 첫 대면에서 하필 완리, 인의 이런 이야기에 대한 논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유보적으로 좀 약간 민망스럽기도 했겠죠.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런 것 보고 있냐라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좀 뜨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락차호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까? 즐깁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해서 말했죠. 왕한테 맹자가 대답한 거니까 대왈 이렇게 했다고 보니 말하죠. 근데 대왈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대답한다는 의미를 더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현자 후에, 현자인 후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현자 이후 그랬죠. 그럼 현자이고 그 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현자라야, 현자가 된 뒤 이런 의미가 돼요. 현자가 된 뒤, 현자인 뒤, 낙차 이를 즐긴다. 여기 낙차는 즐긴다라고 하는 마치 그냥 평서문처럼 보였지만 상당히 당위적 의미 뉘앙스를 갖죠. 현자인 뒤에 라야 이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 느껴지죠. 불현자 왜냐하면 그 뒤에 현자와 불현자를 강렬하게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불현자는 수유차나 수라고 하는 비록이라고 하는 양보 구문을 이끌어요. 수유차 이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불락 즐기지 않는다. 즐기지 못한다. 이게 불락은 원래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부정어지만 이 가끔 가다 불이라는 의미가 가능성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못한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순히 즐기지 않는다가 아니고 즐기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즐기지 않는다가 아니고 즐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 그럼 현자라야 이 말이죠. 현자 이후 이 말이 그런 맥락. 현자라야. 현자인 뒤에 현자라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왜 그러하냐, 현자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즐겼냐 하는 예를 지금 그 전고, 네, 이거 쓸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역사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 논지를 옛 어떤 기록 또는 옛날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고사, 뭐 전국, 사건 이런 걸 가지고 또는 경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강화하는데 이런 방식이 현대 논리학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오류의 가능성을 또는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말하자면 어떤 체계적이고 잘 정돈된 지식 체계가 이렇게 유통되기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강력한 권위를 발휘했죠. 그래서 성서에도 이런 방식의 인용이 되게 흔하죠. 특히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구약 성서에서 여기저기서 예수의 행적을 입증하기 위해 구약 성서 여기저기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약 성서에 인용된 구절과 예수의 구체적 행적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요.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빗댄 것 뿐이죠. 이런 것들의 경우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현대 논리적으로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뭐 옛날에는 그런 방법도 썼다는 겁니다. 특히 성서에는 그런 게 자주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논어나 맹자 같은 특히 중용 대학에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인용을 뭐 자기 논지를 강화하는 게 많은데 물론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 논어나 맹자 속에서는. 그러나 때로 어떤 경우에는 큰 맥락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맥락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운 경시영대하야 경지영지하시니 서민공지라 불일성지로다. 경시물극하시나 서민자래로다. 왕제영유하시니 미록유복이로다. 미록탁탁연을 백조학학이로다. 왕제영서하시니 오인어약이라 하니 문왕이 이 밀력 위대위소하시나 이 민이 활락지하야 위기대활 영대라 하고 위기소활 영소라 하야 낙기유 미록어별하니 고지이니 여민해락 고로 늑락야이니이다. 문장이 조금 길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엔 이르되 영대를 경하야 시하야 경함에 영하시니 서민이 공하는지라 이리 못하여서 성하노다. 경하야 시험을 긁지 말라 하시나 서민이 잘해 탓하노다. 왕이 영유에 계시니 미록에 복하얀 난 배로다. 미록은 탁탁하거늘 백조는 학학하도다. 왕이 영서에 계시니 오라 인하야 어이 약한다 하니 문왕이 밀력으로서 대를 하시며 소를 하시나 민이 활락하여 그 대를 잃어가로되 영대라 하고 그 소를 잃어가로되 영서라 하야 그 미록과 어별이 이쇼을 낙하니 옛사람이 민으로 더불어 함께 낙한 고로 능히 낙하니이다. 참 이 맹자에 이렇게 보면 자기 논지를 강화해 나가는 또는 입증해 나가는 방식이 아주 현란하죠. 과거 사례 같은 것도 막 자유자재로 인용해가지고. 일단 시운이라고 하는 건 시경에서 인용한 것이죠. 그 시경의 내용을 그대로 직접 인용한 겁니다. 시운. 이런 걸로 봐서 어쨌든 맹자가 공자의 어떤 그 텍스트, 공자의 교학의 텍스트를 잘 전승한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공자학단에서 시를 굉장히 중시했고 또 그래서 시를 논어에도 시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맹자의 경우 바로 이 시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맹자가 육아에서 공자였던 그런 공자 유학의 발전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 이런 면모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시영대, 경지영지, 서민공지, 불일성지, 경시물극, 서민자래, 왕제영유, 미록유복, 미록탁탁백조학학, 왕제영서, 어인, 어약, 오인, 어약. 여기까지가 시예요. 자, 그리고
또 방금 읽은 시의 구절을 보면 라임이 나타나죠.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를 읽는 맛인데 또 그 한문은 산문의 경우도 이렇게 라임을 활용하기도 해요. 굉장히 잘. 그런 것들이 그 아무리 산문이라 하더라도 그 음송할 때에 읽을 때에 그 리듬감을 주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 셰익스피어 그 극에도 보면 이 중요한 내용을 진술하는 건 다 시 형태로 돼 있죠. 뭐 각 뭐 약삼오음복, 강오음복, 뭐몇 음복 이러면서 그 전부 이렇게 라임을 리듬과 라임을 활용한 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경에는 바로 이런 대표적인 특히 여기서도 우리가 경시, 영대, 경지, 영지, 삼인공지, 불일성지 이렇게 보면 일정한 라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를 해석할 때 그걸 어떤 발음으로 읽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시는 그런 예가 많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시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시는 그래요. 한시를 운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뜻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아분을 잘못 이해하면 한문 문장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문은 지난번에도 한자는 형과 음과 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우리는 글자 하나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경시영대, 영대가 목적어죠. 경하고 시한다. 경하고 시한다에 대해서 주석에는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주자가 다 붙인 주석에는 경은 양탁야 이렇게 했어요. 양탁야. 양탁이라는 말은 그 양은 헤아리다, 탁은 재다 그런 뜻이 동사로 쓰여가지고 그럼 재다 이런 말은 경한다라는 말은 어떤 그 뭔가 건축물을 꾸미기 위해 미리 설계를 하는 걸 의미하죠. 설계. 장소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 올려 구체적으로 세울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걸 경이라고. 그다음에 시는 시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대를 처음 경영하여 시작하다. 그랬는데 경지 영지했다. 그러면 앞에 경시 뒤에 경지 영지 해가지고 각각 동사 목적어 구조로 구성을 했죠. 경하고 영한다. 경은 아까 이제 뭐 따지고 재고 헤아리고 이런 걸 의미하고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짜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 여기서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 경영, 뭘 경영한다 하는 회사를 경영한다, 뭐 경영학이다, 뭐 하는 경. 경하고 영했다. 그러니까 서민공지라 서민이 그것을 공했다는데 공은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격하다, attack.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앞에 그 공호 2단 우리가 논어에서 이런 구조 있었죠. 공호 2단 공호 2단 사해야 이런 구조 있었죠. 여기서 공은 2단에 대해 전치 그랬죠. 전치 주석에 전치 그래서 전공 우리가 그래서 너 뭘 전공하냐 뭐 철학을 전공한다 이럴 때 이렇게 쓰잖아요. 전공 과목 subject 전공 과목 그 이 공은 치다 어태크가 아니고 여기서는 다스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서민이 그것을 다스렸다 이 말은 서민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영대를 만드는 작업에 동원돼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불일성지라는 말은 일이 안 돼요. 그 하루가 안 돼요. 이런 뜻인데 이 말은 하루 24시간 이 말로 보면 좀 너무 좀 물론 시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의 어떤 과장법은 뭐 일종의 그것도 수사적 장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성세 보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간다. 뭐 바늘. 내 눈에
들보는 몰라본다. 뭐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몰라본다. 이런 것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런 경우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액면으로 말하기보다는 어떤 과장의 묘이죠. 예. 여기서도 불일성지라는 말, 하루가 못 되어 한 날이 못 되어 이렇게 말한 거는 정말 하루라는 의미라기보다도 며칠이 안 되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불일성지 그러면 얼마 안 돼요. 며칠이 안 돼요. 짧은 시간에 이 말이 그것을 성취했다. 완성했다. 경시물극, 경영과 시작을 극하지 않다 말라 하나 이 말입니다. 물은 금지 조동사죠. 하지 말라. 근데 그건 극이죠. 이 극은 빠를 극이에요. 빠를 극. 자주라는 뜻으로 부사로 쓰면 기로 발음이 됩니다. 기로. 그래서 그거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르다. 그러면 빨리 하지 마라. 경시를 빨리 하지 마라. 경시하되 빨리 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서민 자례로다. 서민이 자일에 탓하노다. 이렇게 이제 그 언해는 우리말로 자일에 탓하노다. 이렇게 해가지고 탓은 뭐뭐 하듯이 이런 뜻이야. 하듯이 하노다 했다 이런 뜻인데 자식이 오듯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식이 오듯이 하니까 이 자식에 상대되는 것은 부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일에 자식이 온다 이런 뜻인데 이 언어에서는 분명히 듯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 놨어요. 듯이, 듯. 근데 한문 텍스트, 시경에 인용한 한문 텍스트 자체는 그게 없지요. 서민 자례나 또는 그 앞뒤 어느 맥락을 봐도 그걸 이 뭐뭐 하듯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해주는 그 성분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자례 자체가 자식이 오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오듯이 자식처럼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가 명사로 주어 수로 구조가 아니고 일종의 그 부사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사절. 아무튼 자식이 오다. 자식이 오듯이 하다. 이렇게. 자식처럼 왔다. 서민이 자식처럼 왔다. 이 말입니다. 왕제영유, 왕이 영유에 있으니 해서 앞에 계속 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고 그 다음에 대, 유, 소 이렇게 있는데 유는 이게 이제 이렇게 네모난 테두리 안에 유가 있죠. 발음이. 그래서 이 테두리는 대부분 한정된 define 하여튼 한정되어 있는 그 영역을 말하고 나타내는 글자죠. 테두리를 그래서 애운담, 애워싼담.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혹이 들어가면 나라국이 되고 뭐 이런 원자가 들어가면 동산이 되고 요 유도 요 들어가면 발음은 유인데 뜻은 동산이 되죠. 동산. 그러니까 일종의 어쨌든 그런 정원 동산. 그러니까 영유 왕이 영유에 계시니 미록이 유복이로다. 미록은 미는 여기 이제 사슴이 큰 게 미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암컷 사슴. 잘못. 앞에 이게 큰 사슴이죠. 이 쌀미자가 들어간 이게 큰 사슴 종류. 큰 사슴 종류를 사슴이 우리가 말하는 사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꽃사슴은 그저 별칭이고 뭐 여러 가지 엘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불상이라고 사슴 유사하면서 사슴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 뭐 많죠. 근데 여기서 요 글자 쓴 미록은 암컷 사슴, 암사슴. 그리고 록은 그냥 사슴이에요. 암사슴이 유복이로다. 그래서 유는 이 글자는 그 우리가 자전에 찾아보면 바유 이렇게 돼 있고 이 바라고 하는 건 이 소하고 비슷한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뭐 많은 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소 이전에 유라는 글자로 그런
맥락으로 사용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기사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빨리 끝낼게요. 그러니까 암사슴이 엎드렸다. 암사슴은 새끼를 거느리고 엎드렸다. 근데 미록 탁탁에서 탁은 씻을 탁자인데 두 개 써가지고 처음으로 써가지고 이게 사슴이 살이 쪄가지고 투실투실한 모습. 그다음 백조학학의 백조는 이제 흰색의 새인데 뭐 고니 같은 거 그런 새는 학학은 또 원래는 새학자지만 여기서는 깨끗하다 희다 그런 의미를 강화해 가지고 전부 다 의태어죠. 그래서 왕제 영소 왕이 영소에 계시니 오인어약이라 오는 감탄사예요. 오호. 여기서 이럴 때 발음도 오로 읽습니다. 어로 아니고. 이는 가득 차다 이런 뜻이고 어약 가득 차서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자, 얼른 빨리 할게요. 문왕이 백성의 노동력을 가지고서 대를 만들고 소를 만들었다. 그런데 백성이 그것을 활락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대를 이름 붙여서 영대라 하고 그 소를 이름 붙여서 영소라 했다. 그리고 미록 어별이 있는 것을 즐겼다. 미록 어별이 있는 것을 즐겁게 여겼다. 옛사람이 여민해라. 이것만 설명할게요. 여는 앞에 우리가 여신동행, 열왕공부처럼 뭐뭐와 함께 위드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백성과 더불어, 인민과 더불어 해나 함께 같이 이런 뜻이고 락 즐기다. 여민해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능락이야. 락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좀 서둘러 설명드렸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죠. 문장이 논어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좀 쉽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찬찬히 좀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